네,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 들어봅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역전했다. 이게 잠정치인가요, 아직? 근데 이게 이런 소식이 생소한데요, 사실은. 네네. 일본 경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달 25일이죠. 예. 우리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제 1.4% 정도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아직 뭐 확정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한 1.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역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게 그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이제 98년에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이제 성장률이 앞섰는데 25년 만에 다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수출이 부진해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최대 교역국이었던 이제 중국의 생산 활동이 부진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진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그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이 좋은 점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경기 순환적인 측면은 이제 이 경기 순환을 우리가 1순환, 2순환에서 번호를 붙이는데요. 제17순환의 확장기에 지금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적으로도 지금 이제 경기가 좋을 때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020년에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2년 동안에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있었죠. 이제 경기가 다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그 회복이 조금 늦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일본은 한 4년 걸렸기 때문에 2019년의 수준을 2023년이 돼서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물리면서 시차가 있으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 보였고, 다만 이제 이런 경기 순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일본이 원래 그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 국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고, 그다음에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만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불황을 피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내 내수 축소나 자본 수익률 저하 때문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엔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환차액을 얻으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해외에서 벌면 그걸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달러로 쌓아두거나 이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도 안 되고 국내 투자가 안 되니까 노동 생산성이 안 오르니까 임금도 안 오르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한 30년 이어졌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의 그 국내 설비 투자가 30년 만에 100조엔 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100조엔 넘을 건데, 그러니까 30년 만에 국내 설비 투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도 30년 만에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일본이 어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다만 이제 명목임금 상승에 비해서 이제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한계로 지적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본에서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토반도 지진 재해라든가 또 토요타의 최근에 나왔던 품질 인증 부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아직 뭐 이제 연초입니다만 그 일본 경기 모처럼 만의 화랑에 이제 찬물을 키웠는 악재들이 지금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새해 첫날이었죠. 1월 1일 날 이제 이시카와 현의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7.6이에요. 상당한 규모죠. 네, 일본이 그 지진 규모 관측 사상 이제 규모가 7 이상인 지진이 지금까지 6번 발생했는데 이게 7번째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큰 규모고 사망자가 213명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시카와 현이라는 데가 어떠냐면 그 기계, 반도체,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이제 이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공급망에 이제 샥이 그렇죠.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여러 이 싱크탱크에서 피해액을 지금 추산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GDP에 한 230억 엔에서 500엔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니코 증권 같은 경우는 640억 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 그 쿠마모토 지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쿠마모토 지진 모델을 가지고 추계를 하면 최대 한 974억 엔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GDP의 한 0.0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본 경제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충격을 크냐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지역 경제 축소의 효과는 있겠지만 일본 경제 전체에 이제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사실 토요타의 이제 부정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이게 사실은 토요타가 지금 역대급의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 4년 연속 자동차 판매 대수 세계 1위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금 작년에 4조 엔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적이 좋은 가운데 지금 작년 사실은 12월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토요타가 여러 이제 계열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이하츠라고 경차를 생산하는 그 계열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충돌 시험 데이터를 이제 조작한 거죠. 그런 부정이 터졌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그 히노 자동차라고 이거는 이제 트럭 생산하는 계열사인데 여기서 이제 연비 데이터를 또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도요타 자동직기라고 여기는 어떤 계열사냐면은 도요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계열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시험 데이터들의 부정이 지금 발각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게 이번에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동차라는 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1차 밴드, 2차 밴드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많은 데다가 또 토요타 자동차라는 어떤 상징성. 지금 품질과 신뢰. 그렇죠. 품질과 신뢰. 그리고 또 우리로 치면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시총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충격이 큰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그치면은 그렇게 뭐 크게 예전에 이제 토요타 대량 리콜 사태의 경험이나 이런 걸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정들이 앞으로도 연이어 몇 건 더 터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대되면서 이제 일본 경제 전체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조업 전체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본에 다른 기업들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보면 일본이 이제 뭐 지난 30년간의 불황을 이제는 탈피하는 거냐, 뭐 사실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다음에 뭐 장기 불황 30년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불황이 30년 가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따져보면 그 30년 안에 호황이 5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전후 가장 길었던 호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나미 경기라고 하는 게 73개월 가장 긴 호황이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긴 호황이 아베노믹스 경기라고 해서 2012년부터 한 18년까지 71개월. 요거 이제 두 번째로 긴 호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긴 호황과 두 번째로 긴 호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호황이라고 느끼지 못하냐면 이게 이제 저는 저온 호황, 온도가 낮다 그래서 저온 호황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쪽짜리 호황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호황인데 가게는 불황인 상태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해외에서 돈 벌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일본 국내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내 유보로 쌓아두거나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는 이제 국내 설비 투자가 되지 않고 설비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까 임금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이제 왔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게 이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좀 전에 투자도 말씀하셨죠. 늘고 예. 임금도 늘고 해서 내부 투자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임금도 이게 늘어나고.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률로 보면 한 80년대 일본 전성기 때가 연 4%, 5% GDP가 성장했거든요. 예. 그러다 90년대가 되면 1%로 뚝 떨어집니다. 1%대로. 그렇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0%대가 돼요. 네. 근데 그 측면에서 지금 이제 1.8% 정도로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장기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기보다 성숙 경제기 그 단계에 사실은 접어든 거고 사실 성숙 경제기라고 하면은 잠재 성장률 한 1, 2%대에서 2, 3% 성장하면 잘한 거고 네. 0% 성장하면 좀 못한 건데 그동안은 사실 이 못한 이 수준이었죠. 특히 이제 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동안이 디플레이션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는데 네. 거기서부터 탈출한 거는 맞다. 그러나 일본이 뭐 30년 장기 침체라기보다 예. 그 성숙 경제기에서 이제 일본이 가장 최악의 시기를 겪었지만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한 1%대 성장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가야 될 궤도로 이제 다시 들어왔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경제의 정상화 정상화라고 과정을 보죠. 이제 거치고 네네. 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일본 증시를 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주 봤던 기억이 네. 좀 멉니다. 네네. 일본 증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기록이 38,900이었는데 지금 한 36,000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네네. 대단한 열기예요. 네. 이거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 증시가 이제 역대 최고점이 언제냐면 1989년 12월이었거든요. 예, 12월 29일 마지막 폐장일 종가가 38,915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34년, 35년 지난 지금도 사실은 갱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6,000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만 더 오르면 그러니까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이렇게 보면 2012년 12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베가 재집권해서 아베 2차 아베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000엔 정도였는데 10년 동안 4배 오른 거죠. 지금 그렇죠. 36,000대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특히 작년에가 엄청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 한 2월 한 12개 3개월 정도 네. 요 기간 동안에 주가가 30%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10년 이상 하고 있고 예. 마이너스 금리가 7년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에서 요걸 바탕으로 지금 엔저 그다음에 슈퍼 엔저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일어났다는 거. 예. 이거에 이제 근저에 있고요. 작년 같은 건 굉장히 또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 효과라 그래서 네. 워런 버핏이 일본의 이제 종합 상사 지분 늘리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예. 사실은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거든요. 네. 2014년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했고요. 예. 그다음 기업 거버넌스 코드 도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 이익을 이제 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그렇죠.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 조금 생소한 일이긴 해요. 생소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 주주의 권한이 약했거든요. 약했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최근 10년이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업들도 주주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저는 이제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제 기업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PBR 1 이하인 기업들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올려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작년 5월까지 한 4조 엔 정도 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배당을 올리고 네.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을 쓰면서 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고요. 예. 그동안 일본 주주도 주식 투자는 이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예. 주식은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일본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 주식시장을 계속 지금 떠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일본이 지금 특징을 말하려면 환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143엔 맞습니다. 예. 거의 148엔인가요? 예, 148엔까지 네. 올라왔는데 네네. 이 엔화 약세가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게 네네. 음과 양을 좀 짚어주시죠. 네네. 이제 지금 140엔대인데요. 요게 이제 금리가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 벌어지면서 사실 요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엔저하고 슈퍼엔저를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엔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한 80엔대까지 예. 엔고였다가 예. 110엔, 120엔대로 엔저가 됐는데 예. 2022년 3월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엔저 140엔, 150엔. 그렇죠. 예, 그래서 2022년 10월 달, 그다음에 2023년 10월 11월 150엔대가 두 번 이제 뚫렸거든요. 네. 심리적 그 저항선이라고 하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든지 일본이 금리를 올리든지 네. 둘 다 하든지 하여튼 요게 이제 돼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일본의 그 금리 정책 결정 회합의 결과를 종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1월 30일 날 있었죠. FOMC 회의에서 네. 3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그랬죠. 했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도 그거보다 일주일 빨리 1월 22일 날, 23일 날 그 금리 정책 회의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춘투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춘투가 뭐냐면 이제 충계 투자 임금 협상이죠. 임금 협상. 예. 지금 이제 2월에 시작해서 4월 경에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예. 올해 이제 예상으로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이 임금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8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충계 투쟁에서 확실하게 임금 상승이 궤도에 올라가면 아마 4월에 있는 그 금리 정책 회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철폐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 4월에서 안 하면 6월 경에는 분명히 이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일 금리차 줄어들면서 엔저가 이제 엔고 기조로 바뀌면서 아마 연말 경에는 한 130엔대 언저리에서 다시 안착하지 엔화 약세, 않겠냐. 초저 약세가 좀 그렇죠. 완화되는. 네네,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이창민 교수님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